칼날이 살을 도려낼 때마다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1456년 6월 8일 한양 저작거리. 나무 기둥에 묶인 남자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리의 칼이 팔뚝살을 베어냈고 또다시 허벅지 살을 도려냈습니다. 능지처참. 조선시대 형벌 중 가장 잔혹한 것이었죠. 세조실록 2년 6월 8일 기록에는 구경하던 백성들이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죽어가는 이의 신분이었습니다. 성삼문. 치편전 학사 출신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세종 25년 그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죠. 세종실록에는 그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운서를 연구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함께 죽어간 이들 역시 모두 조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임금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단종실록과 세조실록은 이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찬탈이라 했고 한쪽은 선이라 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12살 어린 임금이 왕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은 이를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세종대왕을 모셨던 이들에게 단종은 지켜야 할 임금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2일 기록에는 성삼문 등이 역모를 꾀했다고 나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는 날 연회 자리를 이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유흥부가 활을 쏘아 세조를 제거하고 그 틈에 병력을 동원해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 전날 밤 김질이 세조에게 밀고했습니다. 세조실록은 김질이 성삼문으로부터 거사 계획을 듣고 즉시 고변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의금부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성삼문의 집이 포위되었고 이어 박팽년과 하의지의 집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조실록 6월 3일 기록에는 이들을 체포하여 국문했다고 나옵니다. 끌려가는 성삼문의 뒷모습을 본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의금부로 끌려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고문이었습니다. 주리를 틀어 다리뼈를 짓눌렀고 곤장으로 온몸을 두들겨댔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장에 나타났습니다. 세조실록 6월 4일 기록에는 임금이 친히 성삼문을 국문했다고 나옵니다. 누가 함께 모의했느냐, 단종은 알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연루되었느냐. 세조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삼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성삼문이 세조를 향해 역적은 바로 당신이라고 소리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동료들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조는 극형을 내렸습니다. 능지처참. 경국대전 형전편에는 역모를 꾀한 자는 능지처참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형벌 중 가장 잔혹한 것이었죠. 명나라의 대명률에서 유래한 이 형벌은 죄인을 나무 기둥에 묶고 칼로 살을 한 점 한 점 도려내는 것입니다. 명나라에서는 3,000도를 베어냈다고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보다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한양의 백성들이 저작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세조실록 6월 8일 기록에는 성삼문과 박팽년을 능지처참하고 그 시신을 저작거리에 효수했다고 나옵니다. 성삼문이 처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고문으로 만신창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이 그의 팔뚝살을 도려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성산문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칼날이 이어졌습니다. 실록에는 살점을 베어낼 때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리의 살이, 등의 살이, 가슴의 살이 한 점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제야 성산문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향한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박팽년도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끝까지 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끝난 후 시신은 토막이 났습니다. 세조실록에는 거열의 형을 더했다고 나옵니다. 머리와 사지를 따로 잘라 각기 다른 곳에 효수한 것입니다. 머리는 저작거리 높은 장대에 걸렸고 팔다리는 성문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영모를 꾀하면 이런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공포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극형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세조는 누구든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면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실록 6월 11일 기록에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들도 처벌받았다고 나옵니다. 경국대전에는 영모의 경우 삼족을 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식은 노비가 되었고 16세 이상의 아들들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도 함께 죽었습니다. 박팽년의 어린 아들들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모가 가문 전체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1456년 6월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6신하가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실록 6월 이후 기록들에는 또 다른 이들이 연루되어 죽어갔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유자광의 고변으로 금성대군이 사사되었고 화의군과 한남군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피해 숙청은 계속되었고 한양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단단히 날이 선 칼이 사형수의 쇄골 근처 살점을 물어뜯듯 베어냅니다.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죄인은 나무 기둥에 결박된 채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신의 살점을 한 점씩 떼어내는 능지처참의 형장에 서 있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8일 성산문과 그 일행에게 내려진 이 형벌은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최대한 길게 연장하여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첫 번째 칼질에 선홍빛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형리의 얼굴을 적시고 죄인의 비명은 이미 목이 쉬어 꺽꺽거리는 금속성 소리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으며 형리는 죄인이 쇼크로 일찍 죽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순서대로 살점을 발라냈습니다. 이것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정교하고도 잔인한 도살의 현장이었습니다. 형리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대명률에 명시된 능지의 순서는 가슴에서 시작하여 팔, 다리,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와 심장을 찌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살점이 한 점씩 바구니에 담길 때마다 사형수는 실신과 깨어남을 반복하며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피부 아래의 하얀 지방층과 붉은 근육이 공기 중에 노출될 때마다 사형수의 몸은 전기에 감전된 듯 경련하며 밧줄을 끄덕였습니다. 세조실록 기록에는 구경하던 이들이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신음했다고 전해지나 법 집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살이 발라진 사형수의 몰골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명을 지르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능지처참의 가장 끔찍한 지점은 사형수가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리는 죄인의 눈앞에서 베어낸 살점을 흔들어 보이며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뇌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 마비되려 하지만
신선한 소금물을 상처에 뿌려 강제로 의식을 깨우는 행위는 사형제도의 악마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국대전은 영모제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명시함으로써 신하들에게 임금에 대한 배신은 곧 육체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현장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사형수가 흘린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지켜보는 이들조차 구토를 참지 못하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살점이 다 발라진 후에도 형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가빠진 사형수에게 가해지는 마지막 일격은 거열이었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8일 기록에는 능지처 참 후 그 시신을 다시 수레에 매달아 찢었다고 나옵니다. 죄인의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목에 굵은 밧줄을 걸고 5마리의 소나 말에게 연결합니다. 채찍 소리와 함께 짐승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힘껏 내달리면 사형수의 관절이 으스러지는 불쾌한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인대와 근육이 팽팽하게 늘어나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사지 중 하나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된 신체 부위에서는 마지막 남은 핏물이 울컥 쏟아졌고 바닥에는 내장이 쏟아져 나와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거열로 갈기갈기 찢긴 시신 조각들은 이제 한양의 각 성문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수와 반시의 형벌입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11일 조정은 서형된 자들의 머리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백성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에 전시했습니다. 잘린 머리의 단면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눈은 감기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벌어진 입 사이로는 검은 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여름날의 열기에 시신은 금방 부패하기 시작했고 썩은 냄새는 온 성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백성들은 그 머리 아래를 지나며 자신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산 자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조선의 형벌 체계에서 효수는 단순한 시신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말살이었습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자 영원히 안식할 곳을 잃는다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머리는 저작거리에, 팔다리는 팔도로 보내져 관가 입구에 걸렸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들은 성문 위에 걸린 썩어가는 팔을 보며 국가의 위험이 아닌 국가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록에는 효수된 머리가 며칠이 지나도록 눈을 감지 않아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괴기스러운 기록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는 사형 제도가 인간의 원초적 공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형 역시 능지보다는 덜했으나 그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장은 대개 서소문 밖이나 새남터 같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죄인을 꿀려 앉히고 머리카락을 밧줄로 묶어 들보에 매단 뒤 목 뒤를 드러내게 합니다. 형리는 칼에 물을 뿜으며 기괴한 춤을 추듯 칼날을 휘두릅니다. 단칼에 목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칼날이 목뼈에 걸리면 형리는 여러 번 칼질을 해대야 했고 그동안 사형수는 반쯤 잘린 목으로 피 섞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세조실록의 여러 국문 기록에는 형리의 기술 부족으로 사형수가 수차례의 칼질을 견뎌야 했던 끔찍한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머리는 모래바닥을 뒹굴고 몸통에서는 심장 박동에 맞춰 피가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한양의 분위기는 기괴한 축제와 같았습니다.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가 저작거리를 지날 때면 백성들은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장에 도착하여 선열이 낭자해지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리들은 죄인의 옷을 벗기고 상투를 잘라내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습니다. 곤장을 맞아 이미 엉덩이 살점이 다 터져 진물이 흐르는 사형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칼 앞에 앉혔습니다. 사형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 하지만
형리는 죄인의 입에 나무 토막을 물려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법 집행의 엄숙함은 사라지고 오직 육체를 파괴하는 공포만이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조선의 사형제도 중 독특한 것은 부관참시였습니다. 이미 죽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꺼내어 다시 목을 치는 이 형벌은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명예까지도 철저히 도륙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어 도끼로 뼈를 조각내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와 흙먼지 속에서 형리들은 뼈 마디마디를 분리하며 죽은 자에게 다시 한번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후세계를 믿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자의 권력이 죽은 자의 안식까지 침범하는 이 잔인한 행위는 조선 권력 투쟁의 극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형 집행 후 남겨진 가족들의 운명은 죽은 자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연좌제는 사형 제도의 잔인함을 가족의 육체로 확장했습니다. 성산문의 아들들이 참형을 당할 때 그들은 아버지가 능지처 참당하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21일 어린 아들들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묵묵히 하늘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칼날이 어린 목을 스칠 때 그들의 어머니들은 노비가 되어 원수들의 집에서 짐승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대역죄가 가문 여인들의 노비 생산자로 만들고 어린 아들들의 목숨을 낙엽처럼 쓸어버렸습니다. 사형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역사와 미래를 완전히 도려내는 칼질이었습니다. 처형장 주변의 토양은 스며든 피로 인해 거무죽죽하게 변했습니다. 집행이 끝난 후에도 그곳에서는 한동안 비릿한 쇠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형장에서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한양 땅에 돌았습니다. 사형 제도는 국가의 질서를 세운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은 원한과 트라우마를 심었습니다. 실록의 무미건조한 기록들 뒤에는 내장이 쏟아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오열하던 가족들의 절규와 그 잔혹한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한 목격자들의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은 이 피의 기록 위에 세워진 차가운 피석과도 같았습니다. 조선의 사형제도가 남긴 선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능지처참의 칼날과 거열의 밧줄, 그리고 성문 위에 걸린 효수된 머리들은 유교 국가 조선이 감추고 싶어 했던 냉혹한 이면이었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진 육체적 고통은 권력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살점이 한 점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조선의 명분 또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의 기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비가 오기 전에 눅눅한 습기가 의금부 뜰 안에 가득 찬 날 형틀 위에 묶인 죄인의 등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세종실록 21년 2월 11일 형조에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태형 30대를 명했으나 그것은 죽음의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태형은 가느다란 가시나무 회달나무로 종아리나 볼기를 치는 형벌이라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자의 손에 들린 매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날카로운 파차름이 고요한 궁궐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매가 내리꽂히는 순간 죄인의 얇은 저고리는 순식간에 찢겨나갔고 그 사이로 선홍빛 핏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매질이라 부르기엔 그 타격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매질 한 번의 살점이 터지고 두 번의 근육이 찢기며 세 번의 뼈가루가 부서지는 소리가 현장에 모인 이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형전에는 태형과 장형의 규격이 엄격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집행되는 매질은 법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특히 장형에 쓰이는 큰 매는 그 굵기와 무게가 엄청나 비껴 맞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형리들은 집행 전 죄인의 하체를 단단히 결박하고 살갗을 드러내게 하여 매의 타격이 신경계에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매가 살에 닿을 때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죄인의 몸은 활처럼 휘어지며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조실록 12년 8월 3일 기록에는 장형을 받던 죄인이 30대를 채우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비극적인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태형은 가벼운 형벌이라는 가면을 쓴 채 천천히 육체를 붕괴시키는 소리 없는 살인마였습니다. 매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장독이었습니다. 매를 맞은 부위가 검게 죽고 진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조선의 감옥은 불결했고 터진 살점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여 고열과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장형을 맞고 풀려난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며칠 만에 온몸이 붓고 썩어 들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흔하게 등장합니다. 가족들은 사형수가 아닌 태형수를 맞이하며 오열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목숨을 살려준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고 가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드는 가장 비열한 처형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집행장 주변에는 늘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대역들이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영모죄나 중죄의 경우 대역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살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형리는 집행 중에 일부러 매 끝을 세워 죄인의 신장을 타격하거나 척추를 건드려 평생 장애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곤장 100대를 선고받은 죄인의 경우 50대를 넘어서면 이미 의식은 사라지고 몸은 단지 고기 덩어리처럼 향틀 위에서 출렁거렸습니다. 바닥은 사형수가 흘린 피와 땀으로 흥건해졌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매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태형과 장형이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쓰일 때 그 잔인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기록을 보면 임금의 눈 밖에 난 신하들을 대궐 마당에 꿀려 앉히고 죽을 때까지 매를 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사형 집행이 아니었기에 남형이라 불렸습니다. 법이 정한 대수를 무시하고 임금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부러진 매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죄인의 등판은 더 이상 살점이 남아나지 않아 하얀 갈비뼈가 드러날 지경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이는 사형보다 더한 모욕이었으며 선비들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자존감을 육체와 함께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조선의 감옥 안은 매 맞는 소리와 신음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전옥서의 기록을 보면 사소한 절도죄로 들어온 백성들도 태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백성들은 형리에게 뇌물을 주지 못해 더욱 독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매질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형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형리는 매안을 비워 소리만 크게 나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 끝에 납을 받거나 물을 먹여 무게를 더했습니다. 법의 집행조차 돈에 의해 생사가 갈리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 태형은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차가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태형은 더욱 가혹한 수치심을 동반했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에는 가늠한 여인이나 명령을 어긴 노비에게 태형을 가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체를 노출하게 하여 정신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인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길거리에서 자신의 알몸이 전시되는 치욕에 혀를 깨물고 자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교적 정절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태형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매질이 끝난 후에도 그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녀들의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시선은 이제 형틀 아래의 흙바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 흘린 선혈이 진흙과 엉겨붙어 있습니다. 조선의 사형제도가 능지처참이나 참형처럼 단칼에 끝나는 비극이었다면
태영과 장영은 일상 속에서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만성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실록에 적힌 태50대라는 무미건조한 숫자 뒤에 숨겨진 으스러진 뼈와 찢긴 살점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가장 가벼운 벌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살육의 현장이 되었는지 그 모순의 역사를 파헤쳐야 합니다. 매를 치는 형리의 심리 또한 기괴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볼기를 치며 감각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매를 치는 박자에 맞춰 기괴한 구령을 붙이기도 했고 죄인이 비명을 지를 때마다 더욱 힘을 주어 매질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형벌의 집행자가 가학적인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 또한 조선 사형 제도가 낳은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매질 소리가 멈춘 후 형리가 피 묻은 매를 씻어내는 물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집행장은 인간성이 말살된 현장이었습니다. 태형으로 죽어간 자들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감옥 주변을 떠돌았습니다. 가족들은 장독으로 죽어가는 이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에 술을 붓거나 간장을 발라 독을 빼내려 애썼지만 이미 장기가 파손된 죄인은 검은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국가는 이를 병사라 기록하며 사형 집행 건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죽음들이 조선의 법전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법이 허용한 가장 교묘한 살인이자 국가 권력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몽둥이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태영과 장영은 더욱 남용되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백성들을 형틀에 묶고 매질을 일삼았습니다. 매 아래 장사 없다는 말은 조선 백성들의 뼈아픈 현실을 반영한 속담이 되었습니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태영의 끝은 결코 형틀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죄인이 며칠 후 고열에 시달리며 장독으로 죽어갈 때 조선의 법은 그것을 자연사 혹은 병사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허용한 매질은 한 인간의 생체 조직을 파괴하고 영혼을 짓밟았으며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육신마저 앗아갔습니다. 가장 가벼운 벌이라는 태형조차 조선에서는 언제든 가장 참혹한 사형의 변종으로 돌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를 치는 형리의 구령 소리와 찢어진 살점을 타고 흐르던 피의 기록은 이제 우리에게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가졌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요동에서 들여온 비소와 투구꽃의 도끼가 솥 안에서 검게 끓어오르며 기괴한 거품을 내뿜습니다. 명종실록 21년 9월 21일 사약을 든 금부도사가 유배지로 말을 달릴 때 그 약사발 안에는 임금의 마지막 배려라는 이름의 잔혹한 처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약은 겉으로는 신체를 보존해주는 은혜로운 죽음이라 일컬어지지만 그 실체는 오장육부가 타들어가고 눈동자가 뒤집히는 처절한 고문이었습니다. 약을 마신 죄인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불덩이 같은 액체의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도끼가 식도를 마비시켜 꺽꺽거리는 쇳소리만 낼 뿐입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고 죄인은 자신의 내장이 녹아내리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며 바닥을 긁어댑니다. 이것은 조용한 죽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몸 안에서 춤을 추는 가장 은밀하고도 독한 사형이었습니다. 사약을 마주한 사대부의 심리는 복잡했습니다. 임금이 내린 잔을 받들기 위해 단정한 관복으로 갈아입고 북쪽을 향해 4번 절을 올리는 행위는 조선 성리학이 나온 기이한 예법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은 사형수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실록에는 사약을 앞에 두고 담담히 시를 읊은 자들의 기록이 남아있으나 실제 집행 현장의 공기는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잔을 잡는 순간 차가운 사발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마지막 선물을 거부할 수 없는 신하의 운명은 그 독한 약물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약의 도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죄인의 체질에 따라 약발이 듣지 않으면 금부도사는 강제로 2사발, 3사발을 더 들이붓게 했습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릴 때 그가 쉽게 숨을 거두지 않자 방 안의 온도를 높이고 구들장을 달고 토끼가 빨리 퍼지게 했다는 참혹한 증언이 나옵니다. 죄인은 달궈진 방바닥 위에서 온몸에 피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살점이 타는 듯한 열기와 내장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사대부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벽을 손톱으로 파헤쳤습니다. 죽음이 지연될수록 집행장인 유배지의 작은 방은 피와 배설물 그리고 죽어가는 자의 절규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약효가 정점에 달하면 죄인의 눈과 코, 귀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칠공분혈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독이 전신의 혈관을 터뜨렸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입안의 혀를 깨물며 고통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옆을 지키는 관원들은 시신을 보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죄인의 손을 결박합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위로 뒤집히며 하얀 자위만 남은 채 허공을 응시합니다. 마침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사형수의 몸은 굳어버린 채 기괴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말하는 신체를 보존하는 형벌의 참혹한 이면이었습니다. 사약 집행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절차가 뒤따랐습니다. 금부도사는 죄인의 입가에 솜을 대어 숨결이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고 임금에게 올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신은 정결하게 수습되어 가족에게 넘겨졌으나 그 시신은 이미 독으로 인해 검게 변색되고 안구가 돌출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약은 차명이나 능지처참처럼 대중 앞에서 집행되지 않았기에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임금의 명 하나로 한 인간의 생명이 독극물에 의해 서서히 꺼져가는 과정은 조선 왕권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로운 침묵의 칼날이었습니다. 한편 일반 백성이나 천민들에게 주로 가해졌던 교영교수형은 사약과는 다른 의미의 끔찍함을 선사했습니다. 교영은 죄인의 목에 밧줄을 걸고 양쪽에서 잡아당겨 숨을 끊는 형벌이었습니다. 대명률과 경국대전은 차명보다 교영을 한 단계 낮은 벌로 보았는데 이는 시신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형장에 세워진 나무 기둥 뒤로 밧줄이 교차하고 형리들이 양 끝을 잡고 동시에 힘을 주면 죄인의 목뼈가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인은 허공에서 발버둥 치며 생존의 본능으로 밧줄을 붙잡으려 하지만 손은 이미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교영의 집행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단칼에 목이 떨어지는 차명과 달리 교영은 서서히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뇌를 질식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죄인의 안색은 순식간에 자줏빛으로 변하고 혀는 입 밖으로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기도가 눌리며 발생하는 기괴한 거친 숨소리는 집행장을 가득 메웠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아 귀를 막았습니다. 형리들은 죄인이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밧줄을 늦췄다가 다시 당기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차례 넘나들게 하는 이 반복적인 행위는 사형 제도가 가진 가학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교영이 집행된 후 사형수의 시신은 그대로 밧줄에 매달린 채 한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지켜보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린 시신의 목은 기괴하게 늘어났고 중력에 의해 피가 하체로 쏠려 다리는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통곡했지만 시신을 내리는 것은 관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밧줄을 끊고 시신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때 그 무거운 소리는 조선의 법 집행이 얼마나 냉혹하게 한 인간의 생명력을 쥐어짰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사약과 교영은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빈번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약을 받으라는 말은 곧 가문이 멸망과 개인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고독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사약 사발은 평생 유교적 가치를 실천해온 사대부들에게 최후의 배신과도 같았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수많은 학자의 영혼은 조선의 역사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향해 충성을 맹세하며 잔을 비웠으나 그 약물은 그들의 장기를 도려내고 가문을 파괴했습니다. 시선은 이제 사약을 조제하던 궁궐의 내위원으로 향합니다. 가장 귀한 약재를 다루는 그곳에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가장 독한 물약을 연구했다는 것은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의관들은 임금의 명에 따라 독초의 배합 비율을 조정하며 죄인의 고통을 조절했습니다. 어떤 처방은 단숨에 심장을 멈추게 했고 어떤 처방은 몇 시간을 고통 속에서 뒹굴게 했습니다. 사약은 단순히 독극물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국가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처형된 자들의 이름은 실록에서 죄인으로 기록되었으나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사약을 마시고 죽은 자의 방에서 며칠 동안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거나 교형에 처해진 자의 목에 남은 밧줄 자국이 용의 형상이었다는 식의 전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한 가혹한 형벌에 대한 민초들의 무의식적인 저항이자 동정이었습니다. 법은 육체를 죽였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영웅이나 희생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약의 은혜로움과 교형의 온건함 뒤에는 살점이 튀는 능지처참 못지않은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 파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해온 사형이라는 시스템은 결국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관리해온 기록입니다. 끓어오르는 약사발과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 사이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의 무게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어스름한 새벽의 서소문 밖, 낡은 소나무 가지에 걸린 굵은 삼배 밧줄이 차가운 바람을 맞아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경국대전 형전편에는 참형보다 한 단계 낮은 벌로 교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죽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명률에 따라 집행장에 끌려온 죄인은 자신의 목을 일가매 그 밧줄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형리들이 밧줄을 만지며 죄인의 목 둘레를 가늠할 때 죄인의 목을 대는 공포로 인해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이것은 단칼에 끝나는 자비가 아니라 숨통이 서서히 조여오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처절한 질식의 기록입니다. 밧줄이 목껍질을 파고들기 전의 정적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자 마지막 생존의 비명이 시작되기 전의 폭풍 전야였습니다. 교형의 집행 도구인 교대는 지극히 단순했기에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무 기둥 하나와 튼튼한 밧줄, 그리고 죄인의 몸무게를 지탱할 형리의 팔 근육이 전부였습니다. 형리들은 죄인의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어갈 장소와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똑똑히 보게 하는 것 또한 형벌의 일부였습니다. 밧줄이 목에 걸리는 순간 거칠고 깔깔한 삼배의 촉감이 피부에 닿으며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발가락을 웅크리며 바닥을 지탱하려 하지만 형리들은 죄인의 발 아래 놓인 디딤판을 가차없이 걷어차 버립니다. 허공으로 던져진 육체는 오직 자신의 목줄 하나의 의지에 중력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밧줄이 기도를 압박하는 순간 공기가 차단된 폐는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경련하고 뇌는 산소를 갈구하며 눈앞에 수만 개의 불꽃을 터뜨립니다. 실록의 무미건조한 기록들은 목을 메어 죽였다고 짧게 적고 있으나 그 찰나의 시간은 죄인에게 영겁의 세월과도 같았습니다. 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죄인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혀는 부풀어 올라 입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죄인은 보이지 않는 벽을 손톱으로 긁듯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마지막 생존의 춤을 춥니다. 이것은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법의 집행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파괴하는 처참한 육체의 붕괴였습니다. 교형의 잔인함은 반복성에 있었습니다.
한 번에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 형리들은 밧줄을 조금 늦추어 죄인이 한 모금의 공기를 마시게 한 뒤 다시 힘껏 잡아 당겼습니다.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질긴 생명력을 가진 죄인이 수차례 반복된 조임 끝에 비로소 숨을 거두었다는 비참한 증언이 나옵니다. 죄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오가며 고통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자줏빛으로 변해버린 안색과 터져나온 안구는 죄인이 겪었을 극심한 안압과 고통을 대변합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그 기괴한 몰골에 헛구역질하며 자리를 피했으나 법의 위엄을 강조하는 관원들은 시신이 완전히 경직될 때까지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행 현장에는 항상 형리의 기괴한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밧줄의 양끝을 잡은 두 명의 형리가 서로의 박자를 맞추며 죄인의 생명을 조여갈 때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국가 시스템의 비정함을 상징합니다. 밧줄을 타고 흐르는 죄인의 마지막 체온이 형리의 손바닥에 전달되지만 그들에게 죄인은 단지 처리해야 할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목에 깊은 자국을 남길 때 그 자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인에게 새긴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허공에서 축 늘어지는 순간 비로소 고통의 춤은 멈추지만 그 잔상은 현장에 남은 모든 이의 가슴에 공포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교형은 정적 숙청뿐만 아니라 강도나 살인 등 중범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옥중화라 불리는 기괴한 현상은 교형당한 시신의 목 주변에 맺힌 핏방울들을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핏방울이 맺힌 밧줄 조각을 부적으로 쓰면 병이 낫는다는 미신을 믿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이 민간의 기괴한 신앙으로 변질된 슬픈 단면이었습니다. 죽음조차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시신의 조각들이 미신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조선 사형제도가 낳은 또 다른 비극적 풍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형된 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형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시신은 비록 사지나 머리가 잘리지는 않았으나 질식으로 인해 뒤틀린 사지와 검게 변한 피부는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굳어버린 아들의 목에 남은 자국을 손으로 문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은 이미 집행되었고 기록은 끝났습니다. 조선의 법은 신체를 보존해 주었다는 생색을 내지만 그 육신에 담긴 고통은 차명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교형을 집행하던 형구들의 보관소인 전옥서의 어두운 구석, 그곳에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굵은 밧줄들이 다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 밧줄 마디마디에는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땀과 눈물 그리고 비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이 차가운 밧줄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밧줄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을 억압하고 권력의 절대성을 증명하려 했던 국가적 폭력의 실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교형은 참형보다는 나은 대우였으나 그 과정에서 겪는 생리적 수치심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밧줄이 조여질 때 항문과 방광의 근육이 풀리며 배설물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나 유교적 정결함을 중시하던 선비들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오물 냄새는 형벌의 잔혹함을 후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권력은 죄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인격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배설물과 함께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교형당한 자의 영혼은 목이 막혀 비명을 지르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돈다는 전설이 전옥서 주변에 돌았습니다. 밤마다 밧줄이 쓸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간수들의 증언은 법 집행자들조차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무게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사형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형리는 죄인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술로 밤을 지새웠고 죄인의 가족은 평생 밧줄만 보아도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였습니다. 조선 선조 시대의 기록을 보면
가뭄이 심할 때 억울하게 교형당한 자들의 원혼을 달래야 비가 온다며 사면령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국가 스스로도 사형 제도가 억울한 희생을 낳을 수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필요에 따라 목숨을 거두고 필요에 따라 원혼을 달래는 국가의 이중성은 조선 사형제도의 본질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차명의 선명한 핏자국은 없었으나 교형의 자줏빛 질식은 그보다 더 길고 끈질긴 고통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토록 연약하게 끊어질 수 있으며 권력은 그 연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견고함을 증명한다고. 이제 우리는 그 밧줄 넘어 죽어간 자들의 마지막 눈빛에 담긴 진실을 읽어내야 합니다. 비소와 부자가 검게 뒤섞인 약사발 위로 싸늘한 달빛이 내려앉습니다. 명종실록 21년 9월 21일 임금의 전교를 받든 금부도사가 유배지의 살인문 앞에 섰을 때 방 안의 정적은 이미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약은 겉으로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왕실의 자비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체는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잔혹한 화학적 처형이었습니다. 약을 들이키는 순간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불덩이 같은 액체는 죄인의 신경을 마디마디 끊어놓기 시작합니다. 죄인은 임금이 계신 북쪽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려 하지만 마비되어 가는 다리는 힘없이 바닥을 긁을 뿐입니다. 이것은 고요한 죽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몸 안에서 짓이기며 생존의 본능을 하나씩 도려내는 가장 비열한 고문이었습니다. 사약의 구성 성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나 내의원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독성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투구꽃에 뿌린 부자는 심장을 멈추게 하고 비소는 혈관을 터뜨립니다. 죄인이 잔을 비우고 나면 집행관원들은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온돌 바닥에 불을 지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야 독이 전신으로 빨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펄펄 끓는 구들장 위에서 죄인은 자신의 몸이 안으로부터 타들어가는 공포를 마주합니다. 땀구멍마다 피 섞인 땀이 배어나오고 시야는 서서히 붉게 물들어갑니다. 실록에 기록된 담담히 약을 마셨다는 한 줄의 문장 뒤에는 폐부를 찌르는 열기와 사투를 벌이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통의 정점에서 죄인은 자신의 내장이 녹아내리는 감각을 실시간으로 인지합니다. 뇌는 살아있으나 몸은 통제권을 잃어가는 분리의 경험은 사형수에게 가장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벽을 손톱으로 파헤치며 신음하는 죄인의 손가락 끝은 이미 피멍이 들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는 금부도사는 죄인의 신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모래시계를 지켜봅니다. 약효가 더디게 나타날 경우 강제로 입을 벌려 한 사발을 더 들이붓는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자비라는 이름의 사약은 집행이 지연될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미치게 만드는 심리적 지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중종실록의 조광조 처형 장면은 사약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숨에 숨이 끊어지지 않자 방 안의 온도를 극단적으로 높였고 조광조는 그 뜨거운 방바닥 위에서 자신의 살점이 익어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입에서는 검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졌고 안구는 안압을 견디지 못해 튀어나올 듯 뒤틀렸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신하가 한순간에 독이 든 사발 하나로 비참한 짐승이 되어가는 과정은 조선 왕권이 가진 절대적인 공포를 상징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읊었을 법한 충의의 신은 도끼에 절여진 비명 소리에 묻혀 천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사약 집행 후의 확인 절차는 기괴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죄인의 숨이 멈추면 금부도사는 시신의 입가에 흰 솜을 대어 움직임을 살피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들어 올려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비록 목이 잘리거나 배가 갈라지지는 않았으나 중독으로 인해 검게 변색된 피부와 뒤틀린 사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왔을 때 방 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약 냄새와 죽어간 자의 마지막 단비명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신을 보존해 준다는 명분은 가족들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잔인한 배려였습니다. 교영 교수형 또한 조선 사형제도의 또 다른 축이었습니다. 차명이 육체의 물리적 분리라면 교영은 공기를 차단하여 영혼을 질식시키는 형벌이었습니다. 대명률에 따라 교영장에 선 죄인은 자신의 목을 옭아맬 굵은 3배 밧줄에 거친 질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형리들이 밧줄 양 끝을 잡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껏 당길 때 죄인의 목뼈가 으스러지는 불길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발버둥 치는 죄인의 다리는 허공을 휘젓고 얼굴은 순식간에 자줏빛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처형이 아니라 폐에 남은 마지막 공기 한 점까지 쥐어짜내는 끈질긴 살해 과정이었습니다. 교영의 집행 현장에는 항상 침묵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밧줄이 목을 조여올수록 죄인의 항문과 방광의 근육이 풀리며 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교적 정결함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선비들에게 대중 앞에서 배설물을 쏟으며 죽어가는 과정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형리들은 죄인이 확실히 절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밧줄을 늦췄다가 다시 당기기를 반복하며 생명의 마지막 끈을 시험했습니다. 밧줄 마디마디에 맺힌 죄인의 땀방울은 조선의 법이 얼마나 세밀하게 한 인간을 파괴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시선은 이제 형장의 흙바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주인 잃은 집신 한 짝과 죄인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피 섞인 침이 흙먼지와 뒤섞여 있습니다. 조선의 사형제도는 단순히 목숨을 뺏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육체를 어떻게 소유하고 해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사약의 은밀함과 교영의 질식은 능지처참의 선명한 피보다 더 깊은 심리적 압박을 백성들에게 가했습니다. 우리는 실록의 짧은 문장 속에 생략된 그 수만 가지의 고통의 감각을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약은 당쟁의 끝을 알리는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사약을 받으라는 금부도사의 외침은 가문이 멸문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약을 마시고 죽어간 아비의 시신을 닦으며 복수를 다짐하는 아들의 눈물은 조선 정치를 피로 물들인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형은 한 사람의 소멸로 끝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의 가슴 속에 또 다른 칼날을 심었습니다. 법은 집행되었으나 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던 시대, 사약 사발 속에 담긴 것은 약물이 아니라 권력의 추악한 욕망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현장을 지키던 형리들의 심리 또한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마지막 순결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며 직업적 소명과 인간적 도덕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처형 속에 그들의 감각은 무뎌졌고 어느덧 죄인을 단지 처리해야 할 고기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벌의 집행자가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은 조선 사형제도가 낳은 또 다른 사회적 비극이었습니다. 피 묻은 밧줄을 씻고 사약 사발을 닦는 그들의 손길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은 이 모든 과정을 법의 엄중함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가리키는 방향은 늘 힘없는 백성과 몰락한 정적들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죄는 덮이고 약자의 죄는 사약과 밧줄로 단죄되던 모순된 정의. 우리는 오늘날 그 기록들을 다시 읽으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행된 폭력의 역사를 반성해야 합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비명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칼날은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의 사형제도는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이었으나 동시에 그 왕조가 가졌던 가장 깊은 두려움의 표출이기도 했습니다. 육체를 파괴하여 정신을 지배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수많은 원혼을 낳았고 그 원혼들은 조선의 역사를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피의 기록을 수습하고 기억하려 했던 자들의 투쟁입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21일 한양의 새벽은 도살장의 비명보다 더 날카로운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육신들의 목이 잘려나간 후 법의 칼날은 그들의 요람으로 향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영모제인의 아들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교형에 처하며 아내와 딸들은 공신의 노비로 삼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젖먹이 아이의 발목을 낚아챌 때 어머니들은 자신의 손톱이 빠지도록 문설주를 잡고 버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의 집행이 아니라 한 가문이 씨를 말리고 영혼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잔혹한 말살의 현장이었습니다.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은 조선의 법이 얼마나 비정한지를 증언하는 가장 슬픈 기록이었습니다. 성산문의 아내 차산과 그의 딸들은 밧줄에 묶인 채 한양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끌려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제학의 부인으로 존경받던 여인들이 이제는 공신의 집 마구간을 치우는 천민 노비가 되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들을 박종호와 권원 등 정난 공신들에게 배분했다고 무미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비단 저고리는 찢겨나갔고 맨발에서는 피가 흘러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었지만 여인들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신분과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 그것은 사형보다 더 지독한 살아있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좌제의 가장 끔찍한 대목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형수의 아들들은 나이가 어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세조는 역적의 씨앗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밧줄이 목에 걸리는 순간에도 소년은 어머니를 찾으며 울부짖었으나 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거두어주는 이 없이 사냐에 버려졌고 그들의 이름은 족보에서 영구히 삭제되었습니다. 한 가문의 대를 끊는다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존재의 근원을 지우는 가장 극단적인 사형이었습니다. 노비가 된 사대부 여인들에게 가해진 성적 수치심은 연좌제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공신들은 역적의 아내들을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낮에는 험한 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원수들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처지는 그녀들을 자결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인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팽년의 아내 이씨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비의 자식과 자신의 아들을 바꾸는 처절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종의 자식이라 속여야 했던 어미의 심장은 매 순간 칼로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연좌제는 사형 제도를 가족 공동체의 파멸로 확장했습니다. 친척들은 영모의 불똥이 튈까 두려워 사형수의 가족을 외면했고 심지어 직접 관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혈연의 신뢰를 국가가 강제로 파괴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가족들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친족의 비명을 들으며 배신의 고통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법은 정의를 세운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인간성 전체를 말살하고 불신과 증오의 씨앗을 온 땅에 뿌렸습니다. 사료를 살펴보면 연좌제는 수백 년간 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역적이 나온 집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는 파옥침제 형벌은 공간조차 죄의 기억으로 오염시키는 극단적인 행위였습니다. 사형당한 자의 집터에 고인 썩은 물은 그 가문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선포하는 국가의 잔인한 표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연못 앞을 지날 때마다 권력의 무시무시한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제 노비가 된 여인들의 거친 손마디를 비춥니다. 서책을 넘기던 고운 손은 이제 뗄나무를 패고 가축의 배설물을 치우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습니다. 그녀들이 겪은 세월은 실록에 적힌 몇 줄의 판결문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국가가 정한 사형의 시간은 찰나였으나 연좌제가 정한 고통의 시간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비명뿐만 아니라 살아남아 그 고통을 견뎌낸 여인들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연좌제는 정적을 말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빌미로 그 주변 인물 수백 명을 노비로 만들거나 유배 보냄으로써 반대파의 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초토화했습니다. 사형 제도는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연대감을 끊어내는 정교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성종시대에 이르러 연좌제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왕권이 위협받을 때마다 족쇄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법전 경국대전은 공평한 집행을 약속했지만 연좌제 앞에서는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국가의 폭력 아래 희생되는 것을 법은 당연한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조선 사형제도의 가장 부끄럽고도 참혹한 진실입니다. 사형장의 칼날보다 더 깊게 가족의 심장을 파고들었던 연좌제의 그림자를 응시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더 잔인한 시작이었습니다. 노비가 된 여인의 눈물과 이름 없이 사라진 아이들의 넋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유교 국가의 기초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14년 5월 18일 형장의 모래바닥은 수백 년간 들이킨 선열로 인해 이미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칼을 든 자와 목을 내놓은 자, 그리고 그 죽음을 구경하는 자들의 기괴한 공생이 존재했습니다. 사형 집행의 최전선에 서 있던 망나니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살인귀가 되어야 했던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행 전 술을 입에 머금어 칼날에 뿜으며 기괴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퍼포먼스이자 동시에 자신의 죄책감을 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 한 점의 고기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광기의 기록이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짊어져야 했던 피의 무게였습니다. 망나니들의 심리는 지식여진 상처처럼 피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약간의 쌀과 고기를 받았으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는 망나니가 칼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형수가 여러 번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비참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매번 사람을 죽여야 하는 자의 떨리는 손등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자신이 벤 목들이 발목을 잡는 환각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법 집행은 이처럼 집행자의 영혼까지도 갉아먹으며 완성되었습니다. 시선은 이제 사형장의 차가운 흙을 파헤칩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사형수들의 부러진 뼈와 녹슨 칼날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사형은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오판과 억울한 죽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쟁의 와중에 무고하게 사약을 받은 선비들이 훗날 복권되는 장면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육체에게 내리는 복권이라는 이름의 종이 한 장은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죽음은 되돌릴 수 없으며 법의 실수는 영원한 흉터로 남습니다. 조선 후기 갑오개혁의 바람과 함께 수천 년간 이어져온 잔혹한 처형 방식들이 비로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능지처참과 거열이 폐지되고 단칼에 목을 치던 차명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법전 위의 글자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박힌 공포의 기억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장에서 춤을 추던 망나니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사라졌지만 그들이 흘린 피의 냄새는 한양 성벽 마디마디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길목에서 조선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 했으나 그 과정 또한 또 다른 피해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조선의 사형제도가 그토록 잔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파괴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사상을 통제하려 했던 권력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이라는 깃발 아래 국가에 반하는 자는 인간의 형상을 잃고 소멸되어야 한다는 공포를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가혹한 형벌 아래서 죽어간 자들은 성산문처럼 불멸의 영웅이 되거나 억울한 원혼이 되어 민초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칼날은 육체를 베었으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는 결코 베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빌딩이 들어서고 자동차가 달리는 그 서소문 밖과 새남터 부지 아래 수많은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하늘의 빛깔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을 그 절대적인 고독과 육체적 고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형제도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원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망나니의 무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휘둘렀던 칼날의 궤적은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해온 피의 동맥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사형수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집행자의 고통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소모되어간 그들의 삶 또한 사형제도가 낳은 또 다른 형태의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 교수형이 유일한 사형 방식으로 정착되면서 형장의 풍경은 더욱 차갑고 기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망나니의 춤도 칼날에 뿜던 술기운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밧줄과 도르래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은 이제 구경거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되는 행정 절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죽음 역시 생명을 앗아간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뺏는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은폐해 왔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실록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그 속에 기록된 수천 개의 이름들을 불러봅니다.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능지처 참당한 자, 사약 사발을 들고 북향하여 절하던 자, 차가운 밧줄에 목이 메어 발버둥 치던 자. 그들의 고통이 모여 조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형장의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모래사장은 강물에 씻겨 내려갔고 비명이 가득하던 감옥 터에는 푸른 잔디가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끔찍한 사형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잔인함을 응시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다시는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선의 사형제도는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아픈 유산이자 반드시 읽어야 할 반성문입니다. 발 아래 묻힌 수많은 진실과 억울함 위로 오늘도 해는 뜨고 집니다. 사형제도의 끔찍함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사례들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잔혹함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다스리려는 끝없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법은 없으며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